또 캐나다로 석사를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제가 어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하고 제가 사범 계열의 학교였기 때문에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험이 몇 명을 뽑을 건지 TO 발표가 보통 말에 나요. 아니 말이 아니다. 6월쯤에 나는데 그때 뭐 박근혜 정부랑 뭐 정부가 되게 말이 많았어서 되게 미뤄지고 해서 8월 달쯤에 그게 발표가 났는데 TO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그게 결국 시험 칠 기회조차 없어진 거죠. 근데 제가 그 TO를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대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 대학원도. 근데 이런 막 개인적인 사정을 다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한국 대학원에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되게 퀄리티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임용도 그만두고 대학원도 그만두고 좀 더 대학원을 제대로 된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자 해서 미국이랑 캐나다 둘 다 찾다가 보니까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하이브레인넷이라고 그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가 저의 전공과 부합되고 그리고 또 좀 미래가 전도 유망해 보이는 그런 학교랑 전공을 선택하게 되어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가면 돈이 좀 더 많이 들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서 이건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캐나다에 와서 저는 굉장히 삶에 만족을 하고 안 왔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결정 기기. 그러니까 제가 바첼러 학사는 Fisheries Education, 그러니까 수해양산업교육학과 그리고 Food Engineering, 그게 제 부전공이에요. 식품공학과를 부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Fisheries 관련된 거랑 Food Engineering, 그러니까 참치 제조, 참치에 관련된 거 아니면 온갖 수산업에 대한 건 다 배우고 또 와인이랑 양조 과정도 배우고요. 또 발효 과정도 배우고요. 뭐 김치라든지 그런 안에 미생물적인 거, 생화학도 배우고 유기화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뭐 통계 뭐 등등 그런 쪽을 배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석사 디그리는 Master of Science긴 한데 그 안에서 Agriculture Engineering이에요. 그래서 농공학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fishery 수산업 했고 그다음에 food engineering에 대해 전반적인 걸 했으니까 좀 더 expand 확장해서 전체적인 농업을 또 마스터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agriculture engineering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agriculture 하면 뭐 농사를 짓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진짜 하고 있는 건 사실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인공지능 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농업과 융합돼서 우리가 합쳐져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가 인공지능의 시초거든요. 아무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할 때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그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진짜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유명한 그 인공지능의 시초분들이 다 캐나다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밀어주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원금도 많이 받고 길이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4학년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할지 아니면 석사를 갈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석사는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는 그렇게 크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취업을 하나 아니면 석사를 2년을 하고 취업을 하나 2년이라는 과정의 석사는 되게 막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2년은 굉장히 짧고 확실히 배우는 건 많고요. 특히 외국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영어는 마스터가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외국의 이런 인맥 구축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보통은 외국에서 또 취직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외국의 생활을 한번 맛보고 나면 조금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근무 환경이 굉장히 플렉서블 하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들은 다 일을 이제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2주에 한 번씩 2주에 그러니까 바이위클리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는 회사를 안 가고 그다음에 집에서 일해도 아무도 터치 안 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구글이나 애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캐나다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거 전혀 터치 안 하고, 그리고 뭐 꼭 회사에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제가 보통 일하는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인데 8시 반에 출근하면 4시 반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굉장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컨택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하이브리드넷이라는 곳을 저는 많이 활용을 했고, 그 외에도 그 하이브리드넷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교수님들이 우린 이런 학생을 뽑을 거다라는 그 공고를 올려놓잖아요. 장점이 있는 반면 조금 더 다양하게 보시려면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요거는 단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교수님이 답이 안 오실 수도 있고 구하고 있는지 안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계속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지만 모든 학교에 만약에 내가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다 그러면 이제 무슨 대학교 Department of Engineering이라고 검색하면 거기 아마 Faculty and Staff가 있을 거예요. 그 교수진이랑 직원들이 뜬단 말이에요. 그 부서에. 그러면 그분들 이메일이나 그런 게 다 뜰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이제 다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간략한 소개랑 그다음에 거기 이제 마스터나 PhD 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컨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학교는 또 지원을 먼저 하고 그 지원에 합격되면 교수님 컨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 경로는 교수님 먼저 컨택을 해야지 그 교수님 받아줘야지 학교 측에서도 받아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학교마다 좀 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받은 질문이 대학원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그 랩이 그러니까 그 연구실이 어떤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거면 장점은 좀 돈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로워요.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경우에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좀 지원금이 팍팍 됩니다. 그런 반면에 회사에서 빨리 언제까지 이거를 빨리 진행시켜라. 언제까지 그거 하고 나면 또 언제까지 이걸 또 개발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쫓겨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교수님이지만 어떤 직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풀할 수가 있고 하지만 좀 결과는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단점은 이제 그게 개발됐을 때 학생이 그걸 내가 개발했으니까 다 내 거지 막 내가 다 어디에 알려도 되지 이런 게 아니고 그 IP라고 하거든요. 그 개발된 걸 막 그렇게 알릴 수가 없어요. 한 부분만 그 회사에서 허락한 부분만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논문을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모든 게 그 회사의 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회사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특허권 같은 게. 그래서 그런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같이 이제 정부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좀 연구의 자유가 있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우리 랩에서 연구실에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반면 이제 교수님이 돈이 많이 받지는 못하시겠죠. 왜냐면 학생이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실에 학생이 엄청 많은 연구실이 있고 학생이 별로 없는 연구실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런 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라 마라 할 순 없지만 장단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연구실에 학생이 많으면 시니어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그 시니어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도 결국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은 교수님도 학생이 너무 많으면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 할 수가 있고 지도를 좀 다 해주실 수가 어려워요. 다 해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반면에 랩에 학생이 적은 경우에는 교수님한테 가외처럼 1대1로 지도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소통할 사람이 없겠죠? 소통할 사람도 적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어떤 선배님들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기가 힘들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대학원의 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나다 대학원이 조금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적이라든지 나의 취미 생활을 하고 내 진짜 삶을 좀 찾기가 괜찮은 것 같지만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좀 더 빡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직업 좀 알선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열리면 뭐 삼성, LG, 그다음 구글, 애플, 아마존 이렇게 완전 대기업에서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뷰를 보고 대학원생들을 다 뽑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도 미국 갈래, 캐나다 갈래 하면 미국을 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 반면 이제 졸업하고 좀 더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고 정착하기에는 캐나다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받은 질문이 본인이 교수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수가 하고 싶냐 아니면 외국에서 캐나다가 하고 싶냐 이렇게 두 개가 크게 갈라지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교수가 하고 싶다면 전공이 만약에 전공이 식품공학과였다. 한국에서 식품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다 식품공학과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석사도 식품공학과, 박사도 식품공학과 이런 식으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뽑을 때 그 학문의 다양성을 좀 많이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그 라인을 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그 학부였으면 그 학과를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보면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학사는 한국에서 나와요. 대학교는 한국에서 나오고 석사, 박사는 다 미국 아니면 캐나다, 외국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경로를 밟아야지 그래도 박사가 그러니까 교수가 될 수 있는 한국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만약에 캐나다랑 외국에서 그 교수가 싶은 경우에는 다 통일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오히려 통일되면 학문의 다양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식품공학과로 학사를 졸업을 했지만 석사는 법학과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식품과 관련된 법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식품과 관련된 이런 뭐 검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되게 그 다양성을 되게 존중을 하고 되게 그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법학과 관련해서 대학교를 나왔지만 의대 쪽으로 그 석사를 나오셔서 그러니까 법률 관련된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 그리고 또 받은 질문은 조금 네임 밸류가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자기한테 맞는 전공을 가는 게 중요할지 요거를 물어보셨는데 요건 또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교수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잡을 잡고 싶으면 네임 밸류 있는 데 가는 데가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막 들어본 이름 있는 학교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하고 싶은 뭐를 하고 싶다 하면 학교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자기가 얼마나 자기 연구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 전공이 유명한 학교로 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떻게 장학금을 타는 팁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스펙을 여기는 가외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뭐 자원봉사 얼마나 했는지, TA 얼마나 했는지, 또 맡고 있는 그런 직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맡은 거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맡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원 하면서 맡은 거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먼저 제가 캐나다랑 코리아랑 한국과학협회에서 맺어준 그런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또 임원을 하나 맡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대학원생들 임원진을 하나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TA를 지금 또 한 두세 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열리는 발런티어 자원봉사는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맡으면 장학금을 신청해서도 좀 스코어 받는 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셨지만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스펙 관리를 하고 그걸 꾸려나가는지는 제가 여기 밑에다가 링크드인 제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 제가 어떤 경력,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링크드인이라는 거는 캐나다에서 꼭 쓰는 그런 좀 프로페셔널한 SNS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안녕!